한 명에게 휘둘리는 회사, 잡스 때보다 더 하죠. 특히나 또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는 여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특출나면 좋겠지만 한 명이다 라는 것 자체가 버핏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죠.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버핏의 취향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홍진태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네네. 이렇게 또 창업 후에 뵙게 되어 또 영광입니다. 네네네. 창업왕. 창업왕. 아니, 창업왕 이호석. 대표님도 대표님이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만들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전에 한번 대표님 회사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2년 전인가요? 이제 3년 전인가요? 버크셔 주총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밤 늦게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교롭게도 또 대표님 출연하실 때를 맞춰서 지난주에 주말 동안에 버크셔 주총이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끝까지 다 보진 못하고 라이브로 보다가 2시간 반 정도 그 오전 오후 세션 있잖아요. 오전 세션 2시간 반 정도 보다가 이제 힘들다 이러고 어차피 스크립트 올라올 거니까 버크셔의 사업부, 에너지 사업부와 보험과 철도와 이쪽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그 버핏의 투자의 지혜, 이런 게 궁금한 거였는데 이제 그쪽 얘기는 이제 할 만큼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레터에서도 되게 짧게 나왔잖아요. 멍거 선생님에 대한 추도사가 있었고 그래서 멍거가 없는 첫 버크셔 주주총회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받고 그 이후에 Q&A에서는 이제 보다가 약간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스크립트 올라오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스크립트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올라오는데 네. 근데 좀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이랄까? 있어요? 기억나는 거? 대부분이 그 장면을 꼽으실 거예요. 초반 한 3번째 질문이었나? 그쯤이었는데 막 얘기를 하시다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찰리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 자리에 없고 이제 건너에 그렉 에이블이 있고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한 장면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그냥 굉장히 뭐 아쉬워하거나 서글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되게 그냥 멋있는 장면 하나로 이제 모두가 박수치고 넘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늘 뭐 한참 얘기하잖아요. 한참 얘기하고 찰리? 그럼 여기서 이제 우걱우걱 뭔가 먹고 있다가 뭐 덧붙일 얘기 없다. 그래, 뭘 말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계속 우리 연출됐었는데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찰리? 이렇게 했던 장면이 그 뭉클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린 아이가 질문했다고 하던데 찰리가 만약에 하루만 더 살았다면 맞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평소와 똑같은 일을 했을 것 같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여운이 많이 남아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별로 특별할 거 없는 하루를 보냈을 거다라는 거인데 근데 직접적인 얘기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은 단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은 하고 싶은 그 일은 정말 소중한 일일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함께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당신이 오늘 보내는 하루는 그 누군가가 그토록 보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루만 이 삶이 남아 있다면은 나는 뭘 하면서 지낼 건가를 고민해보고 그 일을 그냥 오늘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일을 오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생각을 가끔 해보는데 그분은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찰리가 없는 첫
주총이었고 굉장히 좀 서글픈 느낌이 묻어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반에 그거 보셨겠지만 그 원래 버크셔 주주총회 처음에 뭔가 영상 같은 걸 막 찍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주총에 왔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걸 하면서 찰리가 나왔던 영상들만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편집해서 아예 라이브로 중계를 해줬잖아요. 이제 그 영상이 끝나고 다들 기립박수를 하고 맞아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끝나고 다들 기립박수를 치는데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기사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촬영 기사도 되게 진심을 담아서 그 찰리를 추도를 했던. 저도 라이브를 보면서 저도 막 일어나서 이렇게 치고 라이브를 보면서 혼자 막 밤에 혼자서 감정이입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찰리에 대한 헌사를 충분히 보내고 이제 해야 할 일을 시작하고 다 같이 슬픔에 젖어 있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찰리를 충분히 추도를 했고 우리의 할 일을 하자.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이제 넘겨주는 작업을 이제 계속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는. 그리고 그렉 에이블이 자기의 후계자다라고 명시적으로 못 박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4명이 각각 나눠서 일을 맡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딱 한 명으로 압축을 시킨 거고 그런 식으로 본인도 이제 본인이 떠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버크셔를 대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여운이 남는 자리였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버핏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 투자를 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멋있는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직접 가서도 집도 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일상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더 주어져도 그냥 나는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그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이 베스트고 가장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하루가 더 주어지더라도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할 것 같다. 모든 걸 이루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했을 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구사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어떤 낚시꾼을 만났는데 그 낚시꾼이 은퇴한 유명한 사람인가? 아무튼 낚시꾼을 만났는데 그 왜 세상의 꿈을 펼치지 않고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느냐 했을 때 이 낚시꾼이 다시 질문을 해요. 세상의 꿈을 펼치면은 그러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럼 뭐 어떤 부와 명예를 얻을 거고, 그럼 부와 명예를 얻고 나서 뭐 할 건데? 그럼 뭐가 생길 거고, 뭐 등등등 해서 그런 다음엔 뭐 할 건데?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어촌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왕이 대답을 하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 그게 되게 머리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찰리와 버핏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모든 걸 다 이룬 이후에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매일매일 이미 하고 살았다. 버핏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가장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결국 현금이에요. 버핏이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냐. 곧 나라 망한다고 보는 거냐. 뭐 어떻게 200조나 되는 돈을 들고 있냐.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거예요. 버핏이 들고 있는 현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버핏이 투자를 제일 많이 했던 애플은 또 자사주를 또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그 돈으로. 그래서 이 돈은 똑같은 돈인데 버핏이 들고 있는 현금은 뭐고 애플이 자사주를 사겠다고 하는 그 현금은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버핏에게 현금이라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금이라는 건 유동성이죠. 그 매년 버크셔의 현금을 가지고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상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한 2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현금이 많으니까 이제 시장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단기채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생캐시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간에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 그렇게 2가지 해석을 버크셔 주총 혹은 그 버크셔 레터가 공개될 때마다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그건 그다지 의미 없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버핏은 단기적인 시장 전망을 하지 않는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거의 매해 주총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그 버크셔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는가? 그치.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 이력을 봤을 때 현금이 되게 많을 때 시장이 좀 급락하거나 혹은 현금이 적을 때 시장이 급등을 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뭐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2년 같은 경우에 현금이 되게 적었는데 현금이 좀 적었어요. 22년쯤에. 근데 그때 좀 급등을 했었고 코로나 때 급등을 했을 때 그때는 좀 현금이 많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미미하거든요. 단순히 현금 절대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전체 에셋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가져가느냐, 현금 비중이 얼마냐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버크셔 전체 에셋이 한 1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1조 달러? 1조 달러에서 제가 작년에 봤을 때 한 150 빌리언이었는데 현금이 지금 한 190? 정도 늘어나 있죠. 전체 1트릴리언에서 한 19% 현금이 있다라는 거는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1트릴리언 에셋이 레버리지를 감안한 에셋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한 1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1트릴리언에서 에쿼티가 500빌리언 그리고 라이어빌리티가 500빌리언 정도 해서 이제 그 부채 비율 100% 정도 해서 1트릴리언 에셋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100% 레버리지를 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은 전체 에셋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상시 현금을 가지고 가긴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뭐 밴드 상단 정도 느낌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과하게 많다 뭐 이렇게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당연히 질문이 나왔고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살 주식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답변으로 버크셔에게 현금이란 이라는 질문의 처음 답변으로 그건 유동성이다 라고 유동성.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은 현금을 줄여서 주식을 사고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은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리고 이런 게 뭐 마켓 타이밍 혹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맞아요. 부르는 건데 일단 버핏은 그 전략이 아니고 그럼 그 전략이 아니면 뭐냐? 현금은 그냥 현금일 뿐인 거죠. 현금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에서 그러니까 동적 자산 배분이 아니라 정적 자산 배분 관점에서 현금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자산이죠. 채권을 아무리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건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력에서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의 대상이 되기에는 확실히 손해보는 가장 나쁜 자산인 거죠. 이 점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버핏이 언급한 내용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유동성.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자산을 발견했을 때 이거를 사고 싶은 현금이 부족하다면 그러면은 다른 자산을 헐어서 이걸 사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산을 헐 때에는 이 자산을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팔 때마다 어느 정도 슬리피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자산을 매각할 때 할인을 하면서 매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낮은 가격에 팔게 된다는 네, 거죠. 팔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산을 발견했을 때 다른 자산을 헐지 않고 바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교환이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그쵸. 다른 기존에 있는 훌륭한 자산과 교환을 할 것인가 혹은 손해를 보지 않고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이 현금성 자산과 교환을 할 것인가 현금성 자산과 교환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버핏은 그리고 버크셔는 원하는 자산, 매력적인 자산이 나타났을 때 사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는 거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지금 현금이 계속 쌓여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자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버핏이 한 대답과 그대로 일치하는 대답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매력적인 자산이 없다고? 아, 그럼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나 보다. 그렇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 관점에서 하는 접근과 단기적으로 올해 이번 달 뭐가 오르고 빠질 건데 라는 관점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장기 보유 관점에서 버핏은 이것도 이제 결국은 또 다시 먼 거 얘기가 나오는데 먼 거가 버핏에게 알려준
그 어떤 자산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자산을 10년 동안 보유를 했을 때 우리의 기대 수익률이 한 10% 후반 혹은 20%그 정도가 되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인 거고,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20% 복리로 늘어났을 때 그 에셋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잖아요. 복리로 늘어난다면. 그쵸. 그러면 가격이 단기간에 한 2배로 올랐다. 그렇다고 했을 때 장기 기대 수익률이 20%에서 반토막이 나서 10%가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다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20% 복리로 늘어났을 때는 몇만 배, 뭐 모르겠어요. 계산도 안 되는데 계산이, 네. 엄청나게 많이 벌 건데 여기서 2배 늘어났다라고 해서 그럼 장기 기대 수익률을 반토막으로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한 17%? 18%뭐 이렇게밖에 안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했더라도 장기 기대 수익률이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이건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의 관점에서는 장기 기대 수익률이 10% 후반대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을 발견해야만 매수에 나서는 건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금 주가가 좀 올랐다거나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거나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주가가 빠져서 장기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긴 하겠지만, 만약에 현 시점에서 내가 현금을 20%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빠졌어. 안 빠졌다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지고 만약에 시장이 올랐다라 하더라도 80%의 에셋이 있잖아요. 그쵸. 그 80%에서 돈을 잘 벌 거잖아요. 물론 80%가 전혀 상장 주식은 그 중에서 일부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에셋들에서 돈을 계속 벌어줄 거니까 자산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리고 특히나 이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배당을 계속 해줄 거니까 현금은 계속 쌓이거든요. 버핏은 그 버크셔라는 회사를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창출되는 머니머신으로 만들어 놓는 게 수십 년간 찰리와 버핏이 해온 일이고,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시장을 전망하고 현금 비중을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애초에 버핏이 하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매력적인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앞으로 조만간 매력적인 기업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거라고 본다라는 거는 버핏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향후 수개월 이내에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인 건데, 버핏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베팅이 전혀 아니다. 네.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안 사고. 우리가 쇼핑 가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쇼핑 가서 하는 게 내 위시리스트가 있는 거고, 위시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막 반값에 할인해서 팔고 있으면 신난다 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관심 없는 기업, 관심 없는 브랜드인데 뭐 어제보다 10% 싸게 팔고 있어. 뭐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죠. 어제보다 10% 할인한다고 덥석 사가지고 다음 날에 할인 끝났을 때 다시 그곳을 들고 와서 이거 다시 재매입해주세요. 막 이러는 게 사람들이 맞아요. 하는 행태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색한 거죠. 질문을 그럼 바꿔봐서, 버핏은 어떤 주식을 사고 싶어요? 이건 너무 총론이긴 한데, 그러면 왜 그 조건에 만족시키는 기업은 지금 없는 걸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기대 수익률. 장기 기대 수익률. 네, 장기간에 걸쳐서 복리 수익률이 10% 후반 정도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게 장기인 거죠.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올해 오르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0에서 네. 20%가 오를 수 있으려면 사실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코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직 이제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회사의 상황과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뭐 이런 게 다 결부가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한 100개의 종목을 뒤집어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발견하는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건 전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엄청 빠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많이 샀었고, 근데 그럴 때 뭐 항공주 같은 거는 또 바닥에 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버크셔는 계속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핵심적인 경쟁력이 뭐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유지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이 경쟁력을 만들어낸 그 경영진이 앞으로도 계속 잘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경쟁 우위 요소, 그러니까 다른 회사보다 뭘 더 잘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아까 제가 버크셔에 대해서 머니머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 개별적인 피투자 회사들이 그런 훌륭한 머니머신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쟁력 너무 훌륭하고 내놓는 프로덕트가 정말 다른 회사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한 프로덕트를 내놓긴 하지만 원가율이 너무 높아서 회사의 ROE가 뭐 한 3%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주주에게 충분히 돌려줄 무언가를 계속 창출해내면서 그 경쟁 우위가 유지되는 거. 이게 사실 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말 네. 들어보면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제 회사 만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네, 경쟁 우위가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그 경쟁 우위가 계속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또 더 새로운 걸 뭔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 돈을 진짜 잘 써야죠. 네, 잘 써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내느냐는 여기서는 이제 투자자별로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투자를 해놓은 거에서 창출된 어떤 경쟁력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그게 계속 유지는 되는데 추가적인 현금 투입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훌륭하게 형성돼 있는 거.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버핏의 스타일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버핏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건데 가치 투자 원칙을 따라 한다면서 나는 신가치 투자를 하겠어 이러면서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사겠어. 뭐 네. 브랜드 밸류에 투자하겠어. 뭐 이거는 약간 중간중간에 논리적인 고리를 좀 많이 건너뛴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브랜드가 계속 그 고객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어서 회사가 추가적인 자본 투자를 거의 없게 가져가면서도 새로 내놓는 제품들, 더 비싼 가격 혹은 새로운 제품 이런 거를 고객이 계속 사주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ROE는 계속 높게 나오는 거. 이런 상태에서 그 브랜드 밸류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브랜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버핏이 좋아하는 게 옛날에는 뭐 코카콜라 같은 거. 코카콜라 그냥 설탕물 몸에 안 좋은 거이지만 그 코카콜라가 주는 그 청량감이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 그거는 펩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펩시가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 수차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잖아요. 그리고 몸에 안 좋아? 그러면은 뭐 몸에 좋은 거 제로콜라 팔아줄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콜라 비중이 아예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다른 브랜드도 많이 파는데 그런 브랜드들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로도 많이 넓혀나가고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긴 했지만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 그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잘 유지를 해왔죠. 그리고 또 버핏이 좋아했던 게 뭐 질레트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그 브랜드에 락인되어서 그리고 브랜드에 락인되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그 질레트 기계를 사놓으면은 거기에 소모품 면도날을 계속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소모품을 계속 구입을 해놨으면은 그러면은 이 면도기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면도기를 사면 소모품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도날이 남아있으니까 면도기를 다시 질레트 면도기를 구입하게 되고 질레트 면도기가 있으니까 면도날 떨어졌을 때 질레트 면도날을 다시 계속 구매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락인 되는 거죠. 네, 락인 되는 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버핏이 좋아했던 게 뭐 애플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은 뭘 내놓든 간에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ROE 높게 창출해내는 거 뭐 당연히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게 창출을 해내고 있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뭐 주주 환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높은 ROE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 생 사업으로만 뽑아내는 ROE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맞지만 버핏은 항상 머니머신이라는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머니머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뭐 이게 자사주 매입이 된 거건 사업을 통해서 번 거건 상관없이 어쨌거나 내가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 돌아오는 돈이 많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이것도 버핏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서 높은 ROE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좋은 거야? 라는 관점에서는 좀 이견이 많이 있거든요. 버핏으로부터 배웠다라고 자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프로덕트 퀄리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견이 있는 와중에 자사주 매입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래서 버핏처럼 그 밸류 인베스팅 가치 투자를 표방한다라는 일군의
또 훌륭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런 건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빚내서까지 자사주사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심하다. 애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자본 정책에 애플의 자본 정책에도 버핏이 영향을 준 걸로 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애플을 좋아해서 샀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애플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게 또 이제 이슈가 됐거든요. 그 애초에 왜 샀느냐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왜 같은데. 샀을까 애플을? 예, 일단 일반적으로 뭐 애플이 뭐 신제품을 내놨는데 잘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유로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은 네,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여야 한다라는 거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경영진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애플도 사실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죠. 업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혁신적인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었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있던 시절에는 버크셔는 애플을 사지 않았거든요. 그 시점에는 약간 뭐 기술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버핏은 기본적으로 슈퍼스타 CEO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 명의 천재적인 CEO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국면에서는 일단은 그 CEO 한 명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잡스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죠. 근데 그 잡스 시절의 애플은 너무 잡스 한 명에게 휘둘리는 구조였다. 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테고 그 구조에서 잡스가 떠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불신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럼 본인이 리스크라고 생각한 거죠. 네, 본인이 그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모르겠다라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잡스가 떠나고 나서 팀 쿡이 넘겨받았고 아까 말씀 주신 그 자본 배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팀 쿡이 버핏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우리 주주 정책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자본 배분 정책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고 거기서 버핏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크셔에서 애플을 매수했다라는 기사가 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버핏이 조언을 해준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팀 쿡 체제에서 애플이 내놓은 것들이 사실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았지만 대부분 성공을 했고 애플의 재무제표는 더욱더 강건해졌거든요. 거기에 더하기 주주환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버핏은 특히 주주환원 잘하는 회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IBM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IBM 관련자 분들은 주주가치 이런 단어를 진짜 지독하게 싫어해요. 관련자라고 하면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스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IBM의 직원들. 네. 엄청 싫어하거든요. IBM이 주주 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직원들 해고하고 구조조정하고 엄청 막 직원들을 쥐어짜면서 주주 환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주주는 주인이긴 하나. 그거 말고도 경영진도 있고, 직원도 있고, 고객도 있고. 얼마나 많아. 근데 왜 주주만 막 이런 느낌이지. 주주 가치를 중시한다라는 거랑 주주 가치만 중시한다라는 건 좀 되게 다른 얘기인데 그때 IBM이 갑자기 이제 주주가치 경영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주가치만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게 애초에 IBM이 기존의 하드웨어 PC 팔다가 컨설팅 쪽으로 체제를 전환을 했었고 그런 이후에 좀 뭐랄까 회사가 일단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목에 찬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성장을 구가하기는 좀 어려워진 시점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친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어디선간 잡음이 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 것인가의 선택을 하게 마련인데 거기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랄까 좀 지나친 거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주가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약간은 먹칠을 한 거이지 않나? 그러니까 주주가치를 중시한 안 좋은 사례가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고 국내에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주주 가치를 너무 신경 안 써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이런 경우는 또 주주만 또 네,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네. 이게 이제 참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네.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주만이 아니고 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네. 결국은 회사의 구성원들, 그 매일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의욕에 차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맞아. 이게 잘 굴러가야 그렇게 번 돈에서 누가 얼마나 나눠 가질 것인가 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면서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라는 건 결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쯤에 버핏은 IBM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테리 스미스가 또 영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버핏이 그 IBM을 좋아한 거, 그 다음에 찰리 먼거가 코스트코를 좋아한 거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그 맥도날드를 비판하는 것도 테리 스미스가 한 거고 맥도날드를 비판했다라기보다는 그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투자 스타일 얘기가 약간 옆으로 돌았는데 주주 환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버핏은 좀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심지어 IBM 같은 회사를 좋아했다는 걸 비판받을 정도로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주주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주주 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버핏은 좋아한다. 과도한 주주 환원도 좋아할 정도로 그냥 주주한테 뭐 많이 돌려주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머니머신이라는 개념 그 개념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주주에게 머니머신이 되어주는 얼마나 쪽쪽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팀쿡 체제에서는 팀쿡 개인 기량 뭐 이것보다는 연례 행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도 원래는 잡스가 거의 다 했었는데 근데 팀쿡은 자기가 나와서 조금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사람이 나와서 나눠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사 내부에서 굴러갈 때에도 실제는 그것보단 좀 아니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들을 좀 모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잡스 때보다는 약간은 그 한 명의 중앙보다는 좀 더 분산되는 체제였고 그런 식이라면 버핏의 관점에서는 현재의 이런 구성, 제품을 잘 만들어내고 신제품을 통한 ROE가 잘 창출되고 그거를 주주환원을 잘 해주고 이런 구성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애플은 이제 소비재 회사가 된 거고 그쵸. 우리가 몸에 피부에 닿는 스마트폰과 시계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소비재가 됐어요. 네, 소비재 회사가 되었고 그러면 소비재는 또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거든요. 이걸 기술 기업이라고 보면 난 잘 이해 못해, 안 사겠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소비재, 다양한 소비재를 출시하면서 이제 소비재 포트폴리오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다 충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회사가 된 거고 예전에 거인의 어깨라는 책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오너 어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교과서적인 너무나 훌륭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버핏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왜 팔았느냐 그럼 지금 그게 깨졌는가 하면 사실 깨진 거는 애플의 성장세가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이번 분기 실적도 약간 서프라이즈가 나오긴 했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애매한 면이 있긴 한데 그러면 팀쿡 체제가 바뀌었느냐 주주환원 정책이 바뀌었느냐 아니잖아요. 소비재로서 애플의 위상이 꺾였느냐 그것도 아니고 물론 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뭐 애플이 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비판 자체에 대해서 반론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애플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팔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버핏은 애플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능력이 본인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경쟁력이라 하면 브랜드 인지도 그런 게 아니라 그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M4 칩이 뭐야, 뭐 이런 걸 모른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겠어.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번에 비전 프로가 판매량이 잘 안 나온 거 이게 뭐 아주 약간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는데 별로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전반적인 성장세가 꺾였다, 너무 커졌다 라는 것 정도? 그거 하나 제외하고는 이제 기존의 버핏이 애플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달라질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왜 팔았느냐? 이건 이제 순전히 개인적인 해석인데 그냥 비중이다라고 생각해요.
비중이 너무 많다? 네, 비중이 너무 많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탈 에셋이 1트릴리언 달러, 1조 달러가 있고요. 1조 달러에서 애플의 평가액이 170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1,700억 달러? 우리 그러니까, 돈으로는 200조가 넘는 거예요. 네, 1,000트릴리언 중에 170빌리언인 거니까 그러니까 토탈 에셋의 17%인 거예요. 이걸로도 일단 많죠. 토탈 현금이 그 정도가 있는데 토탈 그러니까. 현금이 170, 190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170이 애플이다. 이것만으로도 와, 토탈 현금에 맞먹는 하나의 종목 비중이 있다. 근데 그 버크셔 전체 에셋에서 그 상장 증권은 350빌리언 정도거든요. 350빌리언에서 170이 애플이다? 그럼 3분의 2네요. 절반이네요. 350 중에 170. 네, 절반이잖아요. 전체, 네. 버크셔가 기본적으로 1트릴리언 에셋에서 현금 있고 상장 주식 있고 그다음에 보험 사업부, 철도 사업부, 그 외 기타 비상장 사업부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부에서 상장 주식이 그러니까 전체 1000 중에서 350만 상장 주식인 거예요. 그 상장 주식 350 포트폴리오에서 170이 애플이다라는 거는 내가 전 재산에서 주식 좀 해볼까라고 해서 뭐 전 재산 10억 있는 사람이 한 3억 5천 정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억 7천을 애플 한 종목 사놓은 거예요. 그럼 주식 포트에서 애플에 거의 몰빵이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비중인 거고 그럼 이거는 아무리 회사가 좋다 한들 이거 이상은 좀 그럴 텐데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애플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신제품이 실패를 했고 뭐 AI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버핏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세금이죠. 네. 맞아. 세금을 내야 된다면은 이게 세금을 한 번에 내면은 이게 결국은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그쵸. 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혀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잡혀 있든 안 잡혀 있든 어쨌거나 이거를 나중에 한 번에 팔아서 한 번에 세금 내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 버크셔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줄여 놓는 게 그러니까 50% 비중을 맞춘다라 하더라도 애플이 이제 계속 S&P 500을 아웃퍼폼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전체 350에서 애플의 비중은 50%를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맞춰야지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올라가는 만큼은 이제 계속 팔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세금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도 좀 더 팔자. 네, 그래서 비중을 뭐 한 40 정도까지 낮추자. 뭐 이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50에서 40까지만 낮춘다 하더라도 전체 애플 보유량 중에서 한 20%는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많아서 좀 일부 줄인 것이 대단히 우리가 크게 고민할 의사결정이 아니지 않을까. 버핏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세금 때문에 좀 줄이긴 했는데 근데 뭐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너무 훌륭한 회사야. 너무 좋은 회사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지만 이렇게 과하게 살 건 가지고 있을 건 아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 추가로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상태를 봤을 때 세금을 인상할 것 같다.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애플을 팔게 되면은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그 중에 네. 이제 세금을 그 비율대로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는 돈이 많은데 네. 세율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저렇게 내고 있는 거 보니 미국 정부가 네. 세율을 어떤 식으로든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팔면은 이거 세금 더 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의 실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다. 그치.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한 종목에 몰빵돼 있고 한 종목이 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익이 진짜 많이 났을 네,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세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불확실한 손실을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했을 법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플 이야기도 너무너무 흥미롭네요. 스티브 잡스일 때 안 사다가 팀 쿡일 때 샀던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때문에 안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 또 이번에 주총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이번엔 또 질문도 막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버핏이 테슬라를 산다면
혹시 살 수 있을까? 뭐 어떤 조건이 되면 될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요? 원론적으로 어떤 주식이든 못 살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면은 당연히 테슬라도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건데, 그러고 보니 그 주총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 옛날 트위터죠. X에다가 이제 올렸죠. 야 버크셔 이제 테슬라 살 때 됐다. 사라 좀 약간 그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야 버크셔야 이거 사라 테슬라 좀 사라라고 트위터 되게 자주 올렸거든요. 예전에 뭐 한창 또 일론 머스크랑 버핏이 배틀 떴다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소문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도 막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막 뭐라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잘 뜯어보면은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경제적 해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때 슈퍼차저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 해자를 왜 스스로 무너뜨리느냐 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해자 같은 건 너무 고루한 개념이다. 해자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방어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혁신의 속도다. 계속 더 빠른 것. 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치고 나가서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그 해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성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빨리 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머스크가 해자를 잘못 해석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또 빨리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해자일 그렇죠. 수 있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해자인 거죠. 그러고 며칠 지나서 버크셔 주주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했던데 해자는 고루한 개념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되게 미묘한 게 버핏은 되게 나이스하게 대답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훌륭한 경영자다. 그렇지만 그가 사탕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탕 사업은 시즈캔디 사업이고, 시즈캔디는 아까 말씀드린 그 머니머신, 머니머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1971년인가 그때 버크셔가 인수를 했는데, 시즈캔디가 지금은 한국에도 들어와 있죠. 그 미국에서 굉장히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그런 사탕 초콜릿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가격을 계속 올려도 사람들은 계속 사게 되는, 지금 애플이 가격을 계속 올려대도 사람들은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시즈캔디가 딱 그런 거였고, 그래서 ROE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핏이 생각하는 훌륭한 머니머신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프로토타입인 거죠.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시즈캔디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해서 뭐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훌륭한 경영자고 자기 사업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 열심히 하시라.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미였는데, 이런 의미로 버핏은 나이스하게 대답을 했고, 찰리 먼거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얘기를 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원래 찰리 먼거랑 일론 머스크가 좀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은 테슬라랑 합병을 했는데, 그 솔라시티 하는 그 지역에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 사업부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업하는 곳이 겹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테슬라가 야 너네 너무 부당하게 사업을 한다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찰리 먼거가 좀 세게 받았나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찰리 먼거가 서로 이제 투닥투닥하고, 버핏은 그냥 각자 잘하는 거 하자 약간 그런 식이었거든요. 아무튼 그 버크셔 주총에서의 그 질문 답변이 있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탕 내가 오늘 사업 시작한다 이러면서 네가 이제 안 살 수 없을걸? 안 사고 못 빼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올려요. 버핏과 일론 머스크가 싸운 걸로 비화가 됐는데 근데 사실 따져봤을 때 각자는 자기의 세계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거의 둘 다 좀 그냥 유머러스하게 서로 받아친 거고, 그 이후에도 각자는 각자 사업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결국은 최초의 그 트리거가 됐었던 슈퍼차저 오픈한 거 잘 됐잖아요. 지금 결국 미국의 충전기 표준인 슈퍼차저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슈퍼차저를 오픈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만약에 표준 경쟁에서 이게 뒤처져 버리면은 자기네가 아무리 기술이 훌륭하더라도 표준에서 뒤처지면은 기술이 사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의 동맹군을 확보를 하는 거고, 쪽수가 많아져야 표준을 장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준을 장악을 했을 때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규모의 경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 표준 경쟁에서 특히나 그 최초 인프라에서 표준 경쟁에서 이게 누군가 표준을 잡지 못하면 아무도 표준을 잡지 못한 채로 각자 투자를 해버리면 이게 중복 투자가 돼서 국가적인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도로망에서 철도망에서 그런 일이 계속 있었고 일론은 또 인문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까지 했을 거고 그래서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 되면서 거기에서 결국 1등은 자기가 되는 그런 판을 그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슈퍼차저를 오픈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그 계획대로 됐고 일론 머스크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상한 좀 뭐 상식적으로 특이한. 생각하시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그럼 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 본인도 인정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이고 한데 그런 거랑 별개로 사실 별개가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사업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되게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가격 인하를 주도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되게 많이 흐리고 있기는 한데 근데 결국은 테슬라가 그렇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인 거고 그쵸. 그러니까 테슬라도 약간 손해를 보긴 하지만 다른 회사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 거고 테슬라 여러 계획 중에는 본인들의 FSD를 파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격 인하에서 UIO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테슬라 운행 대수를 늘리고 나면은 그 FSD가 계속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FSD를 다른 회사들에게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높은 신뢰도로 더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슈퍼차저에서 그랬던 것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물론 FSD가 인프라는 아니기 때문에 슈퍼차저만큼의 교섭력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FSD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뭐 충전 비즈니스 이미 하고 있고 보험이나 캐피탈 같은 것도 이미 하고 있고 등등등 테슬라는 이 판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서 가격을 낮추면서 일부 본인에게도 출혈이 발생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라는 의사결정일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고민해 볼 법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해왔었다 네. 이제 그동안. 네. 문제는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기인인 거고 그러면 한 명에게 휘둘리는 회사 잡스 때보다 더 하죠. 잡스가 트위터를 그렇게 올리진 않았잖아요. 잡스 때보다 훨씬 더 한 명에게 의존적인 한 거죠. 명에게 영향을 많이 의존적인 그런 회사이고 특히나 또 되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는 여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한 6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회 의장으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한데 근데 어쨌거나 애초에 트위터가 그 사단이 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잭 도시가 2개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런 게 주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일론 머스크도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식도 10명이에요. 이게 많아요. 하는 일도 많고. 네. 그래서 그러면 CEO가 한 명의 CEO가 특출나다 아니다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물론 특출나면 좋겠지만 한 명이다라는 거 자체가 버핏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거죠. 한 명이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경우와 여러 명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지속 가능성, 오랫동안 이러한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은 아무래도 여러 명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높겠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 비판은 어떻게 보면 버핏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어쨌든 그런 집중화 위험 때문에 버핏이 그 테슬라를 사는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건가요? 안 살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다. 네. 그러니까 그 비판을 버핏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일단 좀 이따 답변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그냥 버핏의 취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한 명의 경영자가 주도하는 것보다 다수의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퀄리티가 높을 것인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애매해요. 사실 그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의 퀄리티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을 했을 때 그 방향으로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추진력 한 명, 특히나 창업주인 한 명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다수가 하게 되면은 다수가 하는 의사결정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덜 짊어지는 무난한 선택을
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겠죠. 높죠. 산으로 갈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퀄리티는 뭐 오히려 한 명이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되게 좋을 수 있고, 되게 안 좋을 수 있는 변동성이 거고. 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핏의 취향은 훌륭한 한 사람이 으악하고 가는 것보다는 아 모르겠고 좀 안정적으로 야금야금 하는 거. 근데 현재 그 안정적으로 야금야금 하는 그 상태가 훌륭한 머니머신, 자본 효율성이 높은 현재의 상태를 구축해놨고 그 상태를 앞으로도 수십 년 쭉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거고 그게 버핏의 취향. 버핏이 하는 것만이 밸류 인베스팅이야.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밸류 인베스팅이라는 밸류에 기반한 투자라는 어떤 거대한 사고 체계가 있는 거고 저는 뭐 가치 투자라는 용어를 워낙에 싫어하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버핏이 하는 방법이 가치 투자의 어떤 정론이고 뭐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틀렸어 아니다. 사파야 막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물론 버핏을 좋아하지만 버핏도 어쨌거나 본인의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취향이 있는 네, 거고. 취향이 있는 거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겠다라는 거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봤을 때 한 명의 CEO에게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쁘다가 아니라 난 잘 모르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의사결정, 우리의 투자 대상 안 중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확신이 드는 건 되게 일부예요. 잘 모르겠다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투자 안 하겠다를 나쁘게 보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분법적으로만 사고를 하는 거죠. 예. 중간도 있는데. 좀 알겠다, 좋네, 괜찮네, 사고 싶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얘는 확실히 나빠, 얘는 안 사야지, 공매도 해야지.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맞아요. 잘 모르겠다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버핏은 그냥 본인이 알겠다라는 거에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의사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또 없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버핏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투자 형태나 혹은 이제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테슬라를 투자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버핏 이야기를 쭉 하면서 쭉 애플 이야기도 하고 테슬라 이야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I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질문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AI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바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TAM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AI의 TAM은 얼마나 될까? TAM이 뭐죠? TAM, Total Addressable Market.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야 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캔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만약 캔디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너 이거 캔디 사업이 만약에 진짜 커지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회사 캔디를 다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야? 요 개념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쵸. AI는 지금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캔디야 뭐 세상에서 캔디 사람들이 몇 명 먹는지 이거 다 나오니까 답이 있을 것 같은데 AI는 좀 그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템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템. 유튜브 찾아보니까. 템. 그 템이 왜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쵸. 그 생각이 있어야지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템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템이 모든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오해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템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장주를 바라볼 때 성장주라 하더라도 또 성장주에 투자하는 기법이 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스타일들이 되게 맞아요. 다양하잖아요. 진짜 버핏 스타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성장을 많이 하면 성장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성장주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성장주에 투자를 하되 거기서 장기간에 걸친 고성장에 베팅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템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그때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성장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확률적으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내년의 개별 분기, 그 분기에 YOY로 계속 성장률이 높게 찍히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분기 실적을 예측해서 사고팔고 하기에는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를 매매하는데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 분기 실적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을 성장주를 가지고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게 되게 힘든 게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은 그러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내년, 내후년, 5년 후, 10년 후에도 쭉쭉쭉쭉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럼 그 중에 어떤 분기들은 랜덤하게 찍더라도 YOY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분기가 나오는 그 빈도가 높겠죠. 그런 성장 중에서도 유기적인 성장과 비유기적인 성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유기적인 성장은 그때그때 뭐 다른 회사를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뭐 주주 환원율을 높이거나 그 중간에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뭐 부채 비율을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빚을 땡겨서 뭐 주주 환원을 빚을 땡겨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는 뭐 그런 거는 비유기적인 거고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유기적인 성장,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잘 해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시장이 워낙에 커서 기존에 하던 것만 잘해도 앞으로 10년 동안 연 20%를 성장할 수 있어. 이러면 되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그때 분기에 YOY로 성장이 찍힐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유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템이 커야 되는 거죠. 그냥 네. 어쩌다가 한번 크게 성장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오거닉한 성장,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이 일단 커야지 거기서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AI의 템이 얼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 템이 왜 중요하냐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결국은 각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사업으로 끝까지 쭉 커졌을 때, 유기적으로 커졌을 때 어디까지 커질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템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AI에 대해서도 당연히 AI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가 등장을 했고, 그럼 이 분야가 어디까지 커질지가 궁금하니까 이 템이 굉장히 크다면은 우리가 AI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유기적인 성장을 쫙 길게 크게 해나갈 수 있을 거니까 라는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AI의 템이 얼마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데에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AI가, 저는 당연히 AI에 대해서 좀 많이 우호적이에요. AI가 좀 생활에 많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AI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AI 관련해서 어떤 주식을 사자라고 했을 때 뭐 엔비디아 이런 거야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훌륭한 회사고 좋은데,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가 어디가 나왔어, 이게 대박이 났어, 그래서 인구의 아주 다수가 이 서비스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이라던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 서비스가 나왔어. 근데 이게 인공지능 제품이야. 그럼 이런 게 위너가 되고, 그럼 그 위너를 우리가 미리 좀 발견해서 선점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 AI가 물론 그런 형태로도 뭔가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도입은 그 뒷단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한다. 인공지능이 정의를 좀 넓게 쓰자면은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죠. 맞아요. 뭐 과거 스타일의 머신러닝이기는 한데,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인간지능은 아니니까. 인간지능은 아닌 거니까. 우리가 뭐 구글 검색을 할 때도 사실 연관 검색어 여기에도 이미 그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 GPT 4.0을 도입했다. 뭐 이것만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영상에서, 드라마에서 배경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으로 그냥 생성을 해버렸다. 뭐 이런 거. 게임에서 배경화면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으로 생성을 했다라던가, 뭐 NPC 캐릭터를 인공지능으로 생성을 했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옷을 디자인하는데 인공지능으로 뭐 맞춤 디자인을 되게 막 쫙쫙쫙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든가. 그럼 결국 고객이 보기에는 그냥 게임을 하는 거고 드라마를 보는 거고 옷을 사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죠. 네,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뒷단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으악하고 많이 도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B2C, 그러니까 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가 적용된 어떤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AI가 많이 들어갈 거다. 이제 기업단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이것보다 이거에 더 클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아무튼 이 영역이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거죠. 물론 소비자 단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시리에도 인공지능이 도입이 될 거잖아요. 그쵸. 아마존 알렉사에도 인공지능이 도입이 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만 그걸로 느끼는 거는 전체의 어느 부분이고 그 뒷단에서 도입되는 게 되게 클 건데 이쪽이 그렇게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 AI의 템이라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템은 얼마일까? 아하.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쵸. 코딩은 굉장히 많은 직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겠죠. 뭐 MS 오피스의 템은 얼마일까? 뭐 그 오피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 드러나 있고 그 매출액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역산하면은 오피스 프로그램의 템은 뭐 나오는 거겠죠. 템이라고 하면은 보통 스케일이 어느 정도죠? 뭐 마케팅 시장 템, 광고업의 템은 얼마일까? 광고업 한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제약업도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1조 달러. 그래서 네, 마크 마니라는 애널리스트는 그 기술주 애널리스트인데 그 1조 달러를 템이 충분히 크다 아니다 이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1조 달러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럼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몇 명일까 검색을 해봤더니 한 2,6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2,600만 명. 네. 네. 그러면은 2,600만 명이 받는 급여가 얼마일까요? 뭐 1억 잡을까요? 1억 잡으면은 2.6조 달러. 2.6조 달러. 회사 단에서 뭔가를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주는 인건비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데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 뭐 광고 기획하는 사람들, 광고 제작자들이 소라 AI 이런 거 사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제작 단가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소라가 나오고 광고 업계가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인공지능으로 영상 생성을 할 때 1시간짜리 영상을 생성하기엔 아직은 부족해요. 근데 딱 30초짜리 광고를 찍을 때 거기서는 그 캐릭터들의 전반적인 내러티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딱 맞아요. 그때그때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 소라가 공개됐을 때 그 영상을 보고 광고 제작자들이 이거 만들려면 예산 10억은 잡아야 되는데 이게 프롬프트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광고 시장 1조 달러였으니까 광고 시장 1조 달러에서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 기준일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광고 시장 마진 한 10% 남는다 치고 그러면 뭐 대충 원가도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치고 뭐 900억 달러 뭐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러니까 광고 시장 원가에서 한 10%, 50% 얼마쯤 대체할까요? 10% AI 때문에 AI가 그 원가에서 얼마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서 한 10% 차지한다 치면은 1조 달러에서 10% 하면은 그럼 100억 달러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원가에서 한 10% 정도를 AI 사는데 쓴다? 그러면 2.6조 달러에서 그러면 261년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 사업부에서 이래저래 더하면은 대충 1조 달러는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서 AI로 대체될 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보통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방금 설명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든다는 컨셉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아마 둘 다 생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줄이고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거예요. 동시에.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 비용 줄여도 되니까 비용 줄이고 판매 단가 낮추자. 판매 단가 낮추면 어떻게 되죠? 매출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매출액과 비용을 줄여서 이익은 어느 정도 보전시키는 혹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제품 10개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는데 이거를 50만 원에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은 보통 하는 선택은 20개 만들자. 그렇지. 더 만든다. 혹은 가격을 낮추지 말자.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저항이 좀 있겠죠. 네, 그리고 경쟁이 붙겠죠.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누군가는 옆에 있는 제품 애도 가격을 했으니까. 후려치면서 예, 경쟁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들 거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인 광고 회사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지고 그럼 가격이 확 빠지는데 그럼 거기에서 각 회사들이 우리가 큰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해자는 무엇일까? 그럼 전반적인 컨셉을 기획하는 거 아니면 어떤 광고 채널이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컨설팅 해주는 거 뭐 이런 거는 또 경험 있는 회사들이 뭐 조금 더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영역이겠죠.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을 테고 해자가 낮아졌을 때 진입 장벽이 낮아졌을 때 회사가 지킬 수 있는 그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테고 그런 게 존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제품 가격은 낮추되 제품 개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뽑아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게 고용을 줄일 것인가 라는 질문이랑 딱 맞닿게 되는 건데 일단 당연히 어느 정도 대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개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줄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기업이 과연 할 것인가? 여기에 아까 언급하신 그 단어 저항, 이 저항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고용을 유지를 한 채로 더 많은 비즈니스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각자 회사들이 선택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오히려 여기서 내가 직원으로서 일을 하느니 어차피 인공지능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서도 수주 따내고 돈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회사 때려치고 나가서 자기 사업체 차려서 혼자 하거나 한 2-3명 마음 맞는 사람 모여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용 감소라고 볼 것이냐, 고용 창출이라고 볼 것이냐,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죠. AI가 이제 진입했을 때 어디까지 세상이 커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TA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좀 시장에 AI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보급은 당연히 크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보급은 많이 될 건데 그게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반적인 회사들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네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인류 역사상 굉장히 주목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긴 봐야 한다. 네, 어디에 투자해서 돈 벌 건지는 일단은 좀 제껴두더라도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AI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근데 뭐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너무 개별적인 얘기라서 그건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니 그러면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를 팔았대요. 물론 뭐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먹어서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이번 GTC에 대해서 GTC가 좀 지나긴 했죠.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회사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단은 그 전방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아마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걸 거예요. 그 엔비디아 칩셋의 리드 타임이 줄어들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리드 타임이라 하면 그 주문 발주 내고 고객이 이제 이 줄이 짧아진 거예요. 손에 넣기까지. 예. 맛집에서 줄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맛집에서 줄이 짧아진 이유는 수요가 줄었거나 공급이 늘었거나 일 건데 일단 명백한 건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 병목이 되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서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래서 리드 타임이 짧아진 건데 아직까지 수요 감소는 아닌 건데 근데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뭔가 이제 전 세계 정복할 기세로 팡팡팡 커오던 것과는 조금 기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B100 칩셋도 보면은 그 칩셋 안에 그래픽카드가 2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가격을 맞아요. 엄청 띄우긴 했는데 그래픽카드 2개 넣고 가격 올린 거니까 그 회사에 남는 이익으로 마진이?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비판 요소가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포인트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칩셋만 써야 했지만 이제는 각 회사들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NPU를 다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칩셋을 써야 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얘기를 한 게 외부 회사 서드파티에서 칩셋 개발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안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어쩔 수 없이 쫓겨가면서 이런 선택을 한 거다. 대세가 이렇게 변해갈 거니까 본인들의 그 입지가 약해지는 걸 인정을 한 거다 라는 거일 수도 있고, 좋게 보자면은 사실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쵸. 언제까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엔비디아 칩셋, 독자 칩셋의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네 칩셋 개발하지 말고 계속 엔비디아 칩셋 써주세요 라고 하는 선택과 그것도 우리가 해줄게 라는 선택,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인가. 그것도 우리가 개발해줄게요 라는 게 좋은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테슬라가 슈퍼차저 했을 때랑 비슷한 시장 자체를 키우고 내가 거기서 1등하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그 흐름을 읽고 있다. 그 흐름을 못 읽고 있으면 이거는 아주 강력한 팔아야 될 논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시장 흐름을 읽고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거 더하기 엔비디아의 장점들은 여전히 되게 많거든요. 엔비디아가 기계들 학습시키는 거, 학습도 자기네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시키는 거, 거기에서는 실제 물리 세상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거기서 되게 잘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원래 하던 게 그래픽 카드인데 게임 그래픽 카드잖아요. 맞아요. 물리 엔진 구현하는 데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인 거고, 사실 그냥 칩셋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인가 하면은 명백히 아닌 거죠. 이미 뭐 쿠다 알고리즘이 얼마나 입지가 튼튼한지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쿠다 알고리즘이 학습에선 잘했지만 추론에서는 입지가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론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쿠다가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은 아닌데 레거시, 그러니까 계속 써야 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아까 질레트처럼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점도 엔비디아가 이미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약점이라고 지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인지하고 있냐 아니냐인 거고, 엔비디아는 인지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서 엔비디아 경영진을 믿고 계속 베팅을 할 것인가 혹은 팔 건가라는 건 각 투자자의 선택이 되는 거고, 드러켄 밀러가 물론 훌륭한 투자자이긴 한데 드러켄 밀러가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저 사람은 이제 다 먹었다라고 판단했구나. 그냥 진짜 그 정도, 많이 투자를 적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챗GPT 나오기 한 달 전에 했었다고 하니까 그 드러켄 밀러 형님이 파셨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홍진재 대표님 워낙 오랜만에 뵙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지혜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진짜 같은데. 그 버핏과 멍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애플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